네, 서울살롱 시즌 4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형훈이고 오늘 달님, 실바님, 공공님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또 만났네요. 저희가 어제 사실 그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다녀왔잖아요. 네. 밤 그렇죠. 파티? 할로윈이었어요? 할로윈? 어떠셨어요? 저는 공공님의 그렇게 귀여운 모습을 맞아. 처음 봐가지고 뭐 했어요? 아니 그 솜사탕 아저씨 아, 네. 너무 뻔한. 허이 막 이러면서 맞아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진짜 주저앉아서 웃었어요. 그거 어디 안 나가겠죠, 영상?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공유해주세요. 네네. 아 그러게요. 그 공유해야 되겠네, 단톡방에. 그래야겠네. 저희가 늘 하던 행사랑은 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좀 신선하게 그냥 재밌게 저희는 좀 그런 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술을 먹었어야 됐어. 그쵸. 저는 술 근데 꽤 많이 먹었어요. 거기서 4잔 먹었으니까. 전 먹고 왔어요 사실. 그래요? 저녁 그 전에 오후 한 대여섯 시 그때 먹고 성수동 온 거라서. 전혀 안 그래 보여가지고. 저녁을 빵을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와서 또 먹은 거고 그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와인 한잔 하고 왔어요. 저희가 좋은 모모란이라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좋은 성격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예요. 시작하기 앞서서 또 근황 어떻게 지내셨는지. 실바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이제 필라테스를 이번 주에 시작해가지고 지난 2주 동안 지린이로 살았다면 이번에 이제 필린이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이 인스타 스토리에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맞아, 봤어요. 네. 아침에 하시는 거예요? 아침 아니요, 일찍? 퇴근하고 9시부터 10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성 전용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개인 레슨으로 해가지고. 오. 이게 네. 남자분들이 하려면 보통 1대1로만 하고 그룹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것 좋아하신대요. 같아요. 기존 맞아요. 회원분들. 그리고 제가 그 어디서 듣기로는 이제 레깅스만 입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레깅스만 입고 해야 되니까 막 손살을 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반바지를 꼭 그러셔도 입으시라고 됩니다. 막. 네. 그래가지고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단양을 갔다 왔어요. 오. 그래서 처음 해봤는데 뭐 나름 살면서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그런 경험이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게 혼자서는 못하는 거죠? 같이 그 전문가분하고? 네, 맞아요. 뒤에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뒤에 전문가분이 이제 조종을 해주시고 저는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구경하면서 가는. 그러면 그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쵸. 떠 있는 동안에는 거의 그냥 가만히 이제 있어요. 진짜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해요? 그 가격은? 그게 코스가 이제 일반 뭐 조금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VIP 코스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코스가 한 9만 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괜찮네요. 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냥 평소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냥 거의 그랬고 그 복싱 배우고 있었잖아요. 지금 한 7개월쯤 됐는데 네. 얼마 전부터 드디어 스파링을 내가 이 얘기 했나? 아니요. 너무 여기저기서 스파링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녀가지고 오. 스파링을 이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하기 싫어할까봐 그랬는지 관장님이 아예 남자분하고 붙여가지고 저는 때리는 연습만 하는 걸로 남자분은 계속 맞기만 하고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그냥 서서 할 때랑 확실히 다르고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관장님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맞기만 하시다가 이제 슬슬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관장님을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네. 저는 최근에 일이 있어서 남산 도서관에 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워낙에 그 동네를 좋아하긴 하는데 남산 도서관에 가보니까 실제로 너무 좋더라고요. 도서관 안을 들어간 건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 컴퓨터실부터 해서 책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많고 그리고 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남산 식당밥? 도서관에? 네, 도서관 식당. 제가 주로 도서관 식당 가는데 정독 도서관 식당 되게 유명해서 거긴 많이 가는데 남산 도서관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되게 그래서 힐링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동네 가가지고 한번 걷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 저희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의 성격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지금 원래 질문은 그거였는데 서로의 그 성격을
나머지 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달님 먼저 해볼까요? 달님 성격에 대해서. 저는 되게 호불호가 뚜렷하고요. 감정의 폭이 넓은 편이고 되게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걱정은 별로 안 해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한 말. 네. 그 걱정이 없는 거는 같이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뭔가 이렇게 되게 뚜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뚜렷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뚜렷함은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뭔가 되게 명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실바님은 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까 네. 느끼는 건데 뭐랄까 그 직진 약간 직구 맞아요. 이렇게 변하고 없는 그런 성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저 사람 뭔가 이제 뭐 꾸미는 듯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아니고 솔직하다는 말도 비슷한 뜻이겠네요. 제가 좀 그렇게 돌려 말하는 거를 잘 못해요. 뭐 그런 걸 가끔 할 줄 알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잘 못하고 되게 감정 숨기는 것도 사실 잘 못하고 그래서 어쩔 땐 되게 좋으면서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껍데기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는 살짝 제가 뭘 느꼈냐면 달님 보면서 이게 살짝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다운된 분위기였을 때 그랬죠. 이게 살짝 텐션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게 확실히 지금 이 모임에 이 자리에 분위기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제가 너무 신났어요. 코스튬도 하시고 맞아요.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자기 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애가 있고 자기를 잘 알아서 되게 명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들만 해주시네요. 어제 아마 달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얼굴에 그거 안 그렸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딱히 할 생각은 너무 없었어요. 하고 싶었어. 아 진짜요?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명 붙잡고 막 안 하실 거예요? 뭐 가격이 저렴하고 퀄리티도 나름 괜찮았어가지고. 네, 재밌었어요. 실바님은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님 실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바님은 굉장히 일단 부드럽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야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가 한 문장으로 준비해봤어요. 예민함과 섬세함 사이 그리고 배려와 눈치 사이. 이게 남을 배려하려고 먼저 생각을 하고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친구가 며칠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너는 너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저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를 살기보다는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정의된 그런 남들이 생각하는 제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실바님은 그 작은 강아지 있잖아요. 작은 강아지들이 성격이 더러운 작은 강아지도 있는데 되게 착한 작은 강아지. 작은 뭔가 성격 좋은 포메리안 느낌이에요. 개에다가 감사합니다. 조금 그런 되게 귀여움이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자기 객관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특별히 뭔가 비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보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딱 자기 객관화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을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실 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다들. 훈훈하게. 근데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사는 그런 게 저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를 위해서 스스로의 자존감과 어떤 성취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는데 저도 남들한테 보여지는 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면서 거기서 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피곤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보는 사람 연락할 사람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그거에 있어서도 한 5분 이렇게 고민한 적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 필라테스 강사님한테 제가 뭐 언제 찾아가서 이제 뭐 돈을 내겠습니다 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낸다는 표현을 좀 더 어떻게 부드럽게 할까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진짜 네. 섬세하다. 그래서 되게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면은 그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꿀 생각이 있어요. 네, 바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근데 별로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섬세한 거는 느껴졌었는데 네. 그게 스스로 피곤하다고 느낀다는 티는 별로 안 났던 것 그걸 또 같아요. 안 내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근데 또 유머러스한 면도 또 있으세요. 맞아요. 위트 맞아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고 공공님 성격.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이거를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씩 했는데 다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순서대로 그냥 바로바로 적은 건데 꼼꼼하고 예민하고 귀차니즘, 이제 만사 귀찮아요. 그리고 되게 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딱 요게 순서대로 꼬리를 물고 따다다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성질들이 뭔가 내향적인 거랑 뭐 앞에 것들이랑 조금 연결이 좀 안 되긴 하거든요. 좀 예민하고 뭐 이런 거 좀 그런 거. 그 별개의 문제 아닌가 원래? 아 그래요? 네. 근데 별로 부정적인 키워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민하고 귀찮고 막 이런 게 진짜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요, 진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은 정도? 심지어 이렇게 다 같이 서서 어디 가다가 벤치가 있으면 앉잖아요. 지하철 기다리면서. 저는 그것도 귀찮아서 안 앉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왜 안 앉아요? 이러면은 귀찮아. 이게 좀 특이하게 보고. 저는 서울살롱을 제 두 분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실바님은 살짝 엄마 같은 느낌이었고요. 공공님은 살짝 아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나의 가정이 여보 이런. 가정으로 비유를 하자면 조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의사 표현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데 그것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제가 맞추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추기가. 그리고 귀차니즘을 제가 약간 예상치 못했던 말인 게 그 일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일 얘기할 때 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명료하고 되게 열정이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자기의 일에 만족하고 되게 자기 일을 사랑하는 그런 이게 성격하고는 좀 다른 걸 수 있는데 이게 또 막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면은 일도 그냥 밥 벌어 먹으려 하는 거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서 목적론이라고 해야 되나? 목적만 보는 해서 이게 진짜 해서 내가 앉아서 진짜 남는 게 엄청 크면은 하는데 앉아서 남는 게 별로 없으면 안 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하고 싶은 일에는 꼼꼼하고 섬세하게 하고 그 이외의 일을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거 보면은 절대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은데 그거를 어찌 이제 앉아서 꾸역꾸역 이겨내면서 하면은 이제 원래 성격대로 이렇게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죠. 뭔가 제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이제 허접해 보이는 거는 또 이제 욕심에 안 차니까. 그래서 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열과 성을 다해서 나머지는 귀찮으면 안 해도 되고. 저는 조금 다혈질이고 급하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근데 저도 좀 꼼꼼한 거 있는 것 같고 맞아. 네, 저도 엄청 귀찮아해서 일을 진짜 미루다 끝에 하는 성격이고 닥쳐서 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저는 한 번 시작하면은 쉬지 않고 하는 편. 시작이 어렵긴 한데 한 번 시작하면은 막 밤새 하거나 거의 뭐 그런 성격이라서 저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가 손해보는 거를 못 참는 성격이에요. 절대로. 제가 손해보는 것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도 싫어가지고
뭔가 공평하지 않은 네. 그런 불의의 상황. 네,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저가 차갑다고 생각하거나 되게 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나 본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평을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어차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쵸. 맞아요. 최근에 제가 진짜 또라이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스팸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막 오는데 그 한 군데서 계속 오더라고요. 대출 무슨 뭐 그거라고. 그래서 이 거절을 하잖아요. 아예 안 받고 거절을 하는데 너무 하루에 3번째 딱 왔을 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나겠다 진짜. 그래서 2번째 왔을 때 고민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싶어서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노래를 불러볼까 해가지고 아니면 전화를 받고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켜놓든가 해가지고 시간을 뺏어버리던가 하다가 제가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받아서 그래서 받아서 이 소리를 갑자기 지르고 끊었어요. 귀가 아플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 사람 아니라 기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사람이었어요. 그래? 네, 처음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현대카드 뭐 대신해서 전화 드렸는데 왜 이러고 끊었어요. 귀가 아프게. 잘하셨네.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성격 더러운 것 같고 저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 날만 하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성격에 대해서 좋은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가 하기 앞서서 10가지 성격 장애에 대해서 각자 조금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사해온 성격 장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실바님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거는요. 편집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집이라는 한자어를 설명해 드리자면 치우칠 편자에 잡을 집자거든요. 그래서 편견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이 편집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이걸 편집성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보면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친다고 의심.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충정이나 신뢰에 대해서 의심. 3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으로 비밀을 털어놓는데 두려움을 느낌. 4번째는 악의 없는 말이나 사건에 대하여 위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 5번째, 지속적으로 원한을 가짐. 6번째,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고 이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많이 반격함.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을 함. 4개라고요? 네,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너무 빨리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좀 이건가 싶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저는 2개 정도 있었는데 타인이 나를 뭔가 음해한다 뭐 그런 거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나쁜 의도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랑 그런 비슷한 거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게 조금 공감이 되네요. 달님 어떠세요? 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요? 이게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이 있으면 그렇죠. 편집성 성격 장애다. 네, 이런 환자들이 이제 보통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남이 호의를 베풀어도 먼저 의심부터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딱딱하고 감정이 없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권력이나 순위에 관심이 많고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거의 히틀러나 네로 같은 독재자가 이런 편집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은 비교적 높을 수도 있어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되게 효율적인 성격.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그 디자인 하는 사람들 중에 흔히 나 좀 편집증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편집증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테이블 위에 물건이 있을 때 뭐 네모난 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있으면 이거에 이렇게 라인이랑 각도를 이렇게 맞춘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널브러져 있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거를
완전 편집증 있네 이러면서 놀리고 막 그랬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근데 의미네요. 네. 그 의미가 좀 다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분열성 인격 장애 그리고 분열형 인격 장애가 있는데요. 먼저 분열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 기준 7가지 중에서 4개 이상을 만족하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을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는 거의 항상 혼자 하는 활동을 택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에 관심이 거의 없다. 네 번째, 즐거워하는 활동이 극히 드물다. 소수의 활동에서만 즐거움을 얻는다. 다섯 번째, 직계가족 이외나 가까운 친구나 이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한 듯 보인다. 일곱 번째, 감정적으로 활기 없고 무관심하고 몸이 건조한 상태를 보인다.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혼자 하는 활동을 좀 즐기는 거? 그 정도? 저도. 두 번째 거죠, 그게. 네네. 저도 그 정도. 그래서 이런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나 세상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그런 관찰자 입장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자발적이지 못한 특징을 갖는다고 하네요. 조금 우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 설명만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톨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네. 자발적 아싸? 맞아. 그런 느낌이. 저는 학교에서 분열성 성격 장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적. 수업 때 팀플 뭐 해서 팀 짜 이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남는 팀 들어가거나 뭐 누가 하자고 하면은 하거든요. 그럴 땐 이제 분열성 성격 장애처럼 이렇게 가만히. 제 학교에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분열형 성격 장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 기준이 있는데 얘는 좀 많아요.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자신과 관계된다는 피해망상이 있다. 두 번째, 사회 규범과 모순되는 이상한 믿음이나 마술에 관한 행동 그런 거에 사로잡힌다. 세 번째, 신체상의 환각 증상을 포함해서 특이한 지각작용을 경험한다. 네 번째, 생각이나 말투가 특이하다. 예를 들면 주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거나 애매하거나 심하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거나 이런 표현을 한다. 다섯 번째, 의심과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다. 여섯 번째, 생각이 부당하거나 편협하다. 일곱 번째, 외향이 굉장히 특이하거나 행동이 비정상적이고 이상하다. 여덟 번째, 직계가족 외에는 신뢰할 사람이 없다. 마지막으로 9번째,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불안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피해망상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요새 범죄가 되게 많이 늘어가면서 그 가끔 범죄자들을 조현병이라고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실제로 조현병이 있다. 근데 그게 사실 용어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원래는 정신분열이랑 비슷한 거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분열이 그 정신분열이랑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조현병의 이제 어떤 초기 증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그래서 두 개는 관련성이 있어요. 그럼 분열형 성격 장애는 조금 대체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피해 망상 있는 사람, 되게 심한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런 기억은 나는데 막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었고 오히려 그분 때문에 되게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었고 네. 그냥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분열력 성격 장애 예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 고학 씨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작업하는 걸 좋아하고 자주 하는 말이 그냥 두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별로 관심 없대도요. 이런 말이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4가지에 대해서 네, 공공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예요. 네.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충동성, 무모함 이런 성격을 보이고
타인의 생각이나 관점에 되게 무관심하고 자기 행동을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합리화를 되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부터 문제 행동을 나타내면서 좀 빠른 시기 때부터 이런 성향이 보인다고 해요. 약간 자기 혼자서는 행복한 사람 느낌이네요. 저 이런 거 좀 센 것 같아요. 전 진짜 반사회적이고 저는 옛날부터 이런 그 힘에 대한 권력이든 뭐 어떤 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면 교장 선생님, 예를 들어 교무부장에 대한 되게 반발심이 있어요. 애초에 지금도 있고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깨 부수는 편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 충동성, 무모함, 타인의 관점에 대한 무관심, 자기 행동 합리화에 다 진짜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네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극성 성격 장애예요. 이거는 이제 이름에서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네. 타인의 애정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뭔가 보통 사람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그런 편이고요. 과장된 감정 표현을 하거나 감정이 급변하거나 정서적인 불안정성 이런 성향들을 보인대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기 외모를 되게 적극적으로 막 활용을 하려고 하고 대인관계는 약간 깊이 없이 피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좀 가식적인 거? 그런 거 그렇죠. 같죠? 조금 심하면 자해 같은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정이 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눈치를 채게 되면 그리고 좀 걱정되기도 해. 그게 막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자해인데 혹시 잘못되면 또 너무 심각해지면 그것도 좀. 그리고 이거를 연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연기를 잠깐 쉬는 타이밍에 본 모습이 드러나면 되게 진짜 완전 사람이 완전 변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예요. 특징으로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감정의 불안정함을 잘 드러내고 자기 개념도 같이 불안정하고 심지어 대인관계도 같이 불안정하게 점점 변화해서 상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상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갑자기 평가 절하를 이제 완전 나쁜 놈으로 만들거나 이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한대요.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런 너무 행동도 케이스 바이 하고. 케이스로 1 아니면 0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리고 자살 행동이나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현대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했던 그 지대노냐 방송에서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아예 따로 다루기도 했어요. 되게 많은 성격 장애라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엄청 깊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70% 정도의 사람이 성격장애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예 온전히 괜찮은 사람은 없고 굉장히 우울증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성격장애,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예요. 이 성향에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혼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하고요. 타인을 무시하면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주로 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쉽게 자신의 우울이나 분노를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우울함, 자기 분노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약간 제 성격이 좀 심해지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필터 없고. 이게 진짜 심하면 성격 안 좋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이런 거 보고 성격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눈에 많이 띄니까. 근데 말 표현을 너무 이쁘게 한 것 같아요. 자기애성. 그러니까 남에게 결국엔 피해 주는 건데 그걸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말하는 게
조금 너무 그렇네요. 저는 강박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완벽주의예요. 좀 사람이 고지식하고 유도리 없고 이런 느낌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약간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남들 앞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기준이 높을 거잖아요. 뭔가 완벽을 추구하고. 근데 이런 게 꼭 이제 장애가 되는 포인트가, 만약에 그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뭘 해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이게 그 기준이 스스로를 향해 있으면 특별히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잣대를 남들한테까지 들이대게 됐을 때 그게 포인트가 이제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어떤 높은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할 거고, 근데 자기가 알게 모르게 남들한테도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마 티 안 나게 남들을 속으로 평가하고 있을 거고, 그게 남들을 평가할 때는 티가 안 날 수 있더라도 자기랑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표출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한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약간 이런 것들 들이대고 그럴 때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남들한테 너무 기대려고 하는 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람이 어차피 혼자 살 수도 없고 결국은 좀 서로 기대야 되는 면이 있긴 한데, 너무 기대기만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성격 장애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 느낌에는 이런 분들이 연애를 했을 때 되게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고 혼자 못 있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막 엄청 힘들거나 불쾌한 것도 다 감수를 하고, 결국은 자기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존감 낮아지고, 그래서 스스로도 뭔가 행복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차피 건강한 관계라는 거는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어야지 남들하고 같이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약간 그런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피성 성격 장애는 조금 남들 눈을 너무 신경 쓰는 스타일. 조금 비난받거나 창피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들도 나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보통 남들한테 그렇게 관심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남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스스로 좀 부적절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위축이 되고, 그러면 자기 표현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안에 쌓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사실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면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한 건데, 네. 이 성격 장애라고 해서 물론 성격의 부정적인 면을 모아서 장애라고 유형을 구분을 해놨는데, 네. 이게 사실 어느 누구나 조금씩 다 있잖아요. 네. 이런 맞아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만들 때요, 그걸 완벽하게 인간과 같게 하려면 이런 결함도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을 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하거나 아니면 조금 새로운 측면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해서 만드는 거지, 사람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성격을 막 카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인공지능이. 있지는 않죠. 그렇죠. 아. 성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챗봇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말동무가 되어주려는 그런 걸 만들려면 저런 걸 구현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런 장애를 굳이 또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친구가 돼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런 성격장애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조금 뭐랄까, 되게 내가 만약에 성격 장애가 있다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성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격 장애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에 되게 별로 부정적으로 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박성, 의존성, 회피성 성격 장애가 저한테 이렇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사실 저한테 다 조금씩 있었던 면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런 면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벗어났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물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근데 다 조금씩 있었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내가 인지를 해가지고 나의 이런 면 때문에 남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파악하고 고칠 수 있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한테 이런 면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은 그건 조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 이런 성격이 형성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장애도 어쨌든 성격의 일부니까 이런 거는 언제 가장 큰 영향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나요? 저는 대학교 때 들었던 이제 네. 심리학 수업을 떠올려 보면은 제가 들었던 알고 있기로는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성장을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특히 많이 형성이 된다고 배웠어요. 되게 간략하게 그냥 그게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물론 그렇게 형성되는 것도 있고 저는 조금 더 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관계 저는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3가지의 면이 조금씩 다 저한테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중에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남들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불특정 다수한테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디 가서 제 의견 내는 거, 내 감정을 노출시키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근데 남들 눈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쟤네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 덜 구애받게 되고 남들 눈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쟤네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이런 거를 하지 말아볼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고 나서도 한 고등학교 때부터 뭐 친구들하고 관계, 뭐 대학생 이후에 좀 사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격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제가 취미로 춤을 췄잖아요. 한 20살 때부터 했는데 저 약간 제가 못하는 건 남들 앞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까 그 강박성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스스로 그런 면이 있다고 느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근데 제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잘하고 싶은데 그런 성격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잘 못해도 계속 해보고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그래야지 잘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성격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고치려고 그냥 조금 부끄러워도 그냥 하고 이렇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아 이런 모습 좀 보여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변한 것 같고 계속 20살 이후에도 성격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 이 성격 장애들이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성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애성이 너무 강해서 네. 공격적으로 변했을 때 연극성 성격 장애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좋은 성격이란 걸 어떻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유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만 딱 봤을 때 제가 제 주변에 좋은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도 되게 친구같이 지내고 가깝고 되게 벽 없고 뭐 이런 애들이 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센 거일수록 성격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원만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그 원인이 이제 초기 아동기의 애정 결핍이나 아니면 학대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조현병 있잖아요. 조현병 환자의 직계 가족들은 이제 정신분열형 성격 장애 그 발병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전적인 것도 무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성격장애 방송 들으면서 다른 방송 들으면서 들은 건데 애기들 중에 그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탕을 이렇게 엄마가 주다가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잠깐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보통 아이들은 뭐 우는 아이들이 있고
울지 않고 그냥 의연하게 자기 할 것 하고 노는 애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의연하게 노는 애들이 그러니까 잘 안 울고 한 애들 오히려 성격에 되게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대요. 자기 내적으로. 그래서 성격 형성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와 좀 떨어지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부모가 언제든지 날 떠나도 그냥 난 혼자 있어야 된다 해서 그걸 그냥 내가 버텨야 된다. 애기가 이런 성격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성격 장애고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랑 조금 다른 게 심리적 장애예요. 성격 장애와 심리적 장애를 구분을 하면 가장 큰 포인트가 지속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성격 장애는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으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고 개인의 독특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특성, 성격의 극단성으로 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성격 장애라면 심리적 장애는 일시적인 부적응일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적응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거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심리적 장애라고 하고요. 성격 장애는 사실 저희가 생소한데 심리적 장애는 저희가 좀 많이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섭식 장애, 잘 못 먹는 거, 신체형 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요. 알코올 의존. 그리고 사회 공포증.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에 좀 공포를 느껴서 회피하게 되는 불안해하고 이런 게 심리적 장애고 우울증 가장 큰 거. 이게 우울증도 심리적 장애에 해당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부정이고 이거는 항상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장애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심리적 현상 정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흔하고 사실 아까도 한 70% 정도가 장애를 네네. 가지고 있다. 저는 70% 생각보다 되게 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이렇게 단발적으로 다들. 우울증이 근데 심리적 장애 중에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전 섭식 장애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맞아, 그건 싶은데, 정말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우울증이 진짜 많은데 우울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울증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우울증이 안정한 상태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불안정한 거 아닌가요? 안정이라고 하면 되게 좀 긍정적인 느낌이라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울증은 이제 그걸 살펴보면요. 저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 사람한테는 안정적인 상태예요. 계속 그 저조함을 유지하려는 그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조울증 같은 거는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네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애를 먹는 거고요. 그 안정을 우울에 이제, 그냥 빠져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 우울증 증상으로는 3가지 크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울증 증상으로는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3가지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인지적으로는 주의 집중이 곤란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해지고 그리고 수면에 장애가 생기고 이제 자주 피곤한 게 이제 인지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계속 들고요. 죄책감, 좌절감, 고독감, 열등감, 무가치감, 비관적, 절망적이라는 감정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신체적으로는 식욕이 곤란하고 현저한 체중 변화, 성적 욕구나 흥미 감소, 소화 불량이나 두통 등 뭐 면역력 저하 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좀.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개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이 너무 많다라는 거.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큰 피해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죽음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조금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그 우울증이 사실 누구한테나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건데 그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가끔가다 오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리고 또 아까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울에 빠져 있으면 나가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그 우울에 그냥 잠겨 있으려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우울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진짜 엄청 우울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게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
두 개가 아마 혼동이 될 거예요. 네네. 그냥 우리가 우울감을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지 우울감을 느끼면 해소하고 싶은 거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병적인 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저는 우울증은 호르몬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이게 약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약 처방도 받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3일만 먹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대요. 아, 그래요? 대부분. 그러면 뭐 먹으면 괜찮아지고 끊으면 또 우울해지고 그런 건가? 그 우울이 또 올 수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울증 약을 항상 상시 보관하고 우울할 때마다 바로 먹고 뭐 그런 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뭐 우울증이 이제 약으로 완치된다 이렇게 얘기 보는 견해도 있고 사실 실제로는 약으로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아직도 그건 논란 중이에요. 심리 상담의 효과나 아니면 그 약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논란인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이제 어떤 관찰이나 연구가 필요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내가 가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지금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우울증을 가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위로하고 뭔가 나올 만한 해결 방법? 약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울감과 우울증에 대해서 저는 크게 구분을 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저는 우울증은 약간 상상이 안 가고 우울감 정도야 뭐 되게 자주 종종 그냥 있어 왔었는데 저는 이게 약간 다분히 공대생스럽게 알고리즘적으로 얘기를 말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우울하면 우울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알겠으면은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알겠으면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알고리즘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겠으면은 그 우울의 근원을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할 수 없으면은 잊어버려야 되고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말은 되게 쉬워요. 근데 또 뭐 개인적으로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감 같은 게 왔을 때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사실 이 생각도 하기 싫으면 우울하면 그냥 오늘 하루 우울한 날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좀 이 우울함을 좀 즐기는 편. 오늘 우울할 거 다 우울해버리고 약간 우울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거를 다 소진해버리고 또 뭐 한잠 자고 일어나면 괜찮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고민 잘 안 하고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우울한 것도 하다 보면은 힘들어가지고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또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서 달림 같은 성격이 진짜 우울증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렇다라고 하면은 우울증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만 쉬운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해결을 하거든요. 약간 우울증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고 막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소라 음악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30살이 돼서 이게 30에 그런 건가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접하게 된 게 그 불안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페르난도 페소아 시인이 쓴 책인데 시도 아니고 수필도 아닌 그런 건데 그 책이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해놓고 그날의 그 일기가 오늘 하루 존재했다. 이거 한 줄 딱 쓰고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되게 감명 깊어서 서점에 가서 찾아봤는데 그거를 보고서 저도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적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일기를 갑자기 성인이 돼서 쓰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그 쓰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뭔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져요. 뭔가 감정을 느끼면은 내가 이 감정을 어떤 걸 느끼고 있다.
라는 거를 우선 적고 이게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이거를 최대한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내가 지금 좀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이래서 이런 게 아닐까? 혹은 이걸까? 막 이런 거를 엄청 글로 쭉 적으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구로 해결을 한 거죠. 약간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울증을 가진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 우울증이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면 사실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우울증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르고 그 전조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존버만이 답인 것 같고 그냥 존버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괜찮아지게 놔둬야 되고 만약에 전조현상이 있다면은 경험적으로는 저는 좀 우울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이렇게 알고리즘식으로 생각하려고 마인드맵도 한번 그려봤고 그 마인드맵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이거와 관련된 내 고민이 적히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놔두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방법을 쓰고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X를 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알고리즘적으로도 한번 해결을 해본 적이 있었고 저는 주로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우울했거든요. 우울에 빠질 수 있었어요. 되게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너무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리를 그냥 막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종로나 이런 밤거리가 되게 막 찬란한 데를 막 걸어 다니면서 저런 사람도 보고 지나가는 저런 사람도 보고 저는 걔도 보고 뭐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나름의 어떻게 보면은 제 삶에서 되게 막 그 변칙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지금 제가 일반인이 됐으니까 저는 그걸 뭐 여행으로 해소를 할 수도 있고 뭔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나 다양한 자리에 가는 걸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삶을 하면은 우울감을 조금 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여자친구는 항상 우울하면 책을 읽는데요. 그럼 조금 괜찮대요. 뭐 그런 이런 뭔가 자기만의 이런 그 책이란 거는 혹시 소설인가요? 소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소설이. 소설을 읽으면은 좀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읽는 동안은 그냥 현실에 내가 없는 것 같아. 그 시간에 정말 내 몸뚱이만 있었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소설 속으로 그냥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생각을 멈추고 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그게 다른 방식이지만 새로운 인풋을 받아들여가지고 그쵸, 조금 자극을 주는 그런 걸 수도 그러네요. 있을 것 같아요. 실버님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 뭐 우울증은 사실 질병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우울감 해소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도움되는 거거든요. 우울감은 호르몬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몸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호르몬들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 상승 효과를 서로 일으켜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서 맞아. 운동 진짜. 네, 다들 잘 하고 계시네요. 뿌듯합니다. 운동.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질문 중에 좋은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만 나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향하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사회 통념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격.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감정 느끼는 거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인간관계나 이런 거는 둥글둥글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할 때는 되게 직설적으로나 정확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타인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거는 나도 행복하면서 남을 크게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성격? 좋은 그렇죠.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균형을 이룬 성격. 그래서 적당히 배려하고 적당히 화내고
이런 거 화를 아예 안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적당히 뭔가 균형적으로 하는 게 오늘 녹음도 적당히 하죠. 네, 어쨌든 오늘 1시간 동안 성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조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